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개 토론 지시 이후엔 개혁의 페달을 밟아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는데 오늘은 봉합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정현 기자, 검찰개혁을 둔 여권 내부 갈등 기류가 봉합이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지시하면서 여권 내부 의견차 중재에 나선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 대표는 오늘 오전엔 당정대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한 우려를 인식해 봉합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중소청 소속 부서 등 검찰 개혁안 세부 내용을 두고 거듭 의견차를 보여온 만큼 내부 갈등 기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어제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야당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데 대해 빚더미 예산이라고 거센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가 채무 폭증을 우려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슬그머니 복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제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면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밝히면서 당정 간 온도차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의 속도와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정 대표의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라고 속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온도차라기보다는 정부와 당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광석화라는 아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에 의해 당선이 되셨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합리적 토론을 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민주당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1차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켰던 공수처 법안이 공수처를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온당치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힘으로 좀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검찰개혁 역시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게 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다른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추석 전에 이 검찰 개혁을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은 좀 신중론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춘 부의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기 지지자들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이제 대표로 거듭난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정을 행함에 있어서 전 국민적으로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넘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대리인격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속도 조절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민주당이 속도전만 강조해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들 다 많은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의정 사건 같은 것도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을 그나마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수사권까지 모두 박탈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미칠 파장이 너무나도 크고 행정부의 수장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청래 대표인 것이고 이 부분은 정부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직접 나서는 일까지는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 목소리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개 토론이든 아니면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 토론에는 정성호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뛰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치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의견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녹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합리적인 토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된 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죠.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이 친윤 검사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정성호 장관도 그들에게 장악돼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소속 부처의 장관을 이렇게 공개 저격하는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주제넘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현직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한직을 맴돌던 이문정 검사장을 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임명을 해준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주요 인사들, 자신의 상관들까지 다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사실 겨냥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월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조차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게 되면 논란이 일기 마련인데 현직 검사장이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쉽지 않다 판단하기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장에게 힘을 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진영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갑론을박 한 발 더 나가서 자중질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중재를 할 것인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실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정 지검장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검찰 개혁 오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 네, 이문정 지검장, 검찰 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등을 로펌과 유착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검찰 개혁 오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의외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강성 의견도 있어야 된다라면서 문제를 삼지 않는 분위기가 좀 커 보여요. 문제를 삼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삼게 될 경우 뭐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당과 정부의 이견이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이미 드렸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동부지검장의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을 너무 키워버리면 당 내부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이문정 검사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힘을 실어주고 이문정 검사장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물밑에서 조율하고 뭔가 이견들을 조율해 가기 위한 그 국민들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공개적으로 저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 또다시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앞으로 순조로울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이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을 끌어올려서 정부를 압박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금도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치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나 결과적으로 여당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으로 강강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런 것들의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고 이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검수완박 등과 같은 악법들의 부작용을 답습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래 이달 말 특위에서 이제 검찰 개혁안 초안이 좀 공개가 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 당정 간의 이견 차이가 좀 심화하면서 추석 전까지 개혁 작업 마무리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추석 전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견이 얼마나 큰지를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 논의를 시작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 논의가 당내에서 또 진보 진영 내에서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최종 검토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사전에 이미 알고 있던 인지하고 있던 이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을 하더라도 뭐 속도만 좀 낸다면 추석 전에도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저는 확언할 수는 없죠. 추석 전에 과연 이걸 다 조율하고 최종 안을 낼 수 있을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가 좀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는 좀 토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점이 그 근거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직권 면직 검토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일단은 검토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한상혁 위원장은 그 당시에 기소를 당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검사원의 그 정치적 중립 위반을 판단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죠.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지은 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유정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검토하고 있다 말한 것도 기소 전 단계에서 이거를 면직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걸 확정했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이 방통위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진수 위원장의 직위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데 먼저 면직 카드를 꺼낸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폐지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인사관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추진에 부담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런 직권 면직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상혁 전 이 방통위원장에 관련해서 면직을 했을 때도 기소가 된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 그런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결정만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거든요. 아직 네.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처분 등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특검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에 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거 처음이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인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거나 저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그런 부부가 모두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이 지나치게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된 이 특검에 대해서 매드 잭 스미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로 과격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인권위에서도 관련 의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안건에 의결이 됐고요. 특검 측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이런 좀 나쁜 전례를 최대한 덜 남길 수 있도록 좀 수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특검팀은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서 이 알선수재죄나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보면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죄나 혐의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소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집사 김예성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에는 김건희 씨가 명시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수사를 결론을 짓게 된다면 아마 그때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 아마 김예성 씨 이외에도 지금 다양한 지금 혐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6가지 혐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선물을 하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라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수사 직후에 무단으로 연가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휴가를 가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결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통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결제도 받지 않았고요. 무단으로 연가를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진 사퇴, 재차 촉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관련된 조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혐의가 그렇게까지 구체화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금거북이가 발견된 것도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아닐 뿐더러 이 금거북이가 700만 원 상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장차관급 의전을 받는 직속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의 자리를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도 적확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가성 그 자체로 인과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해당 선물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이한 메시지 외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배숙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과연 이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인과적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혐의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금거북이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장차관급 자리를 맡게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로 그쪽에 이 600만 원에서 뭐 그 당시에 금 가격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가격에 이런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과 관련된 이 논란이 생겼으면은 당당하게 나와서 입장을 뭐 떳떳하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떳떳하게 뭔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
없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일단 전달했다는 거, 금과 보기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명백한 팩트로 지금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장차관 자리를 놓고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따뜻하게 자리를 내려놓고 민간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강원랜드 그 채용 사건의 수사를 받을 때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영장이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특검 수사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상으로는 국회 인준이 있어야지만 동의가 있어야지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초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면 아마 관련된 안건이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그런 의견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지만 우리가 또 방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네.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말은 즉슨 권성동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희가 체포 동의안을 무조건적으로 의결에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도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던 만큼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무조건적으로 발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도 했죠. 관련 발언과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당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어떤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였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제가 워낙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받는 것이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2번 만났다, 큰절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지금 일단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걸 인정을 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받는 혐의가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통일교회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2년 1월 5일 날 만났고 그 윤 전 본부장이 수첩에는 1월 5일 날 큰 거 하나 서포트라는 메모가 남겨 있고 또 만난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그 돈을 후보자를 위해 써달라라는 문자를 보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도 사실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그 통일교 교인들의 그 당원 가입 그래서 전당대회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갖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학재 총재를 만났다. 근데 나 돈을 받지 않았다. 큰절만 했다. 이렇게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워낙 많은 증거들과 혐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통일교 측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만 있는 것뿐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런 금품들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겠다라고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상황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될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를 또 열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김정은의 울먹이는 육성 연설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김정은의 속죄가 담긴 연설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이 방영된 건 지난 5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김정은은 연설 도중 눈이 충혈된 채 울먹거리고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우리 군관들이 가슴이 조국이 번영하기를, 평양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남기고 유가족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심 위반을 차단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도 다시 한번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김정은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앉게 된다고 좌석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양자회담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오는 3일 이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입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북중러 밀착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건데 네. 이런 배치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좌정은 우 푸틴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5년과 대비가 돼요. 2015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섰는데 그때 당시 시진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진핑 왼쪽에는 중국 내부의 인사들, 서열 2위, 3위 이렇게 이제 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김정은, 푸틴 모두 한미 동맹의 강화, 또 미일 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는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참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분명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저렇게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예, 첫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될 텐데 네.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회담이 성사가 되면 이것도 1년 3개월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돌파구를 러시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파병까지 했고요. 피를 흘렸고. 그 보면 작년 6월이었죠.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 한 2, 3개월 지났잖아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아주 정말 밀착했거든요. 예. 저는 뭐 이제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지난 시간에 동맹을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입장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보면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후의 상황이 김정은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면 김정은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상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북한의 외교적
외교적 입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물론 이제 김정은의 다자 외교 무대 데뷔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예. 과연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다자 외교 무대에 자주 데뷔할지 네. 여부는 지금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정말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려면 사실 김정은이 트럼프도 만났고 시진핑도 만났고 푸틴도 만났고 열강의 리더십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고집하고 핵보유 국가 위치를 가지고자 하고 한반도에서 위협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외교적 입지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의 외교적 입지가 높아지고 북한의 경제 문제라든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에 적극 호응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외교적 입지가 그렇게 강화되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하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북중로 구도가 공고해진다면 전승절 이후로 북미 관계는 좀 어떻게 정립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번에 북중로 회동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북중로 협력이 강화가 된다면 사실은 북미 관계, 북미 대화 재개에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들을 재확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만나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왜? 김정은이 원하는 조건이 성사돼야 되거든요. 네. 김정은은 그 만남이 북한의 핵보유를 트럼프가 인정해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그렇게 인정해주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북미 회담의 여부도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까지 뭘 타고 갈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의 중국 방문에서 특별 열차 그리고 전용기를 각각 2번씩 이용했는데 네. 이번에는 특별 열차를 이용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이용한 상당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노후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시간적으로 촉박할 경우에는 아마 비행기를 이용했겠지만 위험 부담은 무릅쓰고 그러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열차를 타는 거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리엔 호텔, 중북 우이교가 관측되는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호텔을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열차 이용이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그런 경호 조치, 보안 조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 열차가 아닌 특별 열차일 텐데 김 위원장이 타는 칸은 방탄 처리가 돼 있고 그럼요. 이런저런 특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특별 열차의 이름이 태양호라고 그래요. 태양호. 예. 예,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 3대가 사용하고 있는 열차고 이거는 움직이는 전투 기지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탄 칸이 뭐 스텔스 기능, 그다음에 뭐 이 방탄 기능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 박격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상당히 무장이 강화돼 있어요. 열차예요. 열차에. 네. 그래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못 달립니다. 물론 철로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빨리 못 달리지만 사실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0시간이 걸리는 한 50km 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이 담보가 되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안락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땐 대부분 부인 리설주와 동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누구 데려갈까요? 이게 이제 이 중국 방중의 성격, 국빈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예. 여러 가지 그 성격과 그다음에 주요 일정들 행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동하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다자 그런 전승절 행사에 참석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인을 데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딸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렇게 되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김정은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그 딸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데리고 가더라도 공개하거나 그렇게 공개 행보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모시고 오는 전승절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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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 규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려면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디램 공장과 다렌의 낸드 공장을 미국의 VEU,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EU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지위인데 이를 폐지한 겁니다. 다음 달 2일 관보에 정식 개시되면 120일 이후부터 시행돼 내년 1월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We ne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semiconductor investment in Americ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Donald Trump is going to bring that home. You watch us do it. We're going to bring it home. 당장은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의 최악의 사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 업그레이드와 설비 교체가 어려워져 중국 내 생산 기지의 기술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 발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뜨겁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인 오늘과 내일 소나기와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외출 계획 있다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차차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경남 해안에 30에서 8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